자, 요번에 이제 할 것은 이제 뭐냐면 근대 역사학의 변화, 역사교육에서 이제 유럽의 근대사 부분, 아까 했던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좀 많아요. 이 남색책 내용이.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강독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러링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민족주의 역사 인식해갖고 유럽 근대사학 있죠. 이렇게 볼게요. 자, 19세기 유럽의 역사 소설은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잠깐만 이게 왜? 예. 19세기 유럽의 역사 소수는 19세기 유럽의 역사 소수는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그 민족의 자기의 의식이 표출하면서 활발한 그 사교 수집과 편찬 운동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학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뭘 강조하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강조하죠. 그러면 감성의 시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가 부각이 됐냐면 자연스럽게 중세라는 시각이 부각이 돼요. 왜냐면 고대라든지 근대라고 이제 하는 시대는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비해서 요 중세는 이성 고대는 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중세와 관련된 사회를 뒤져가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세는 평가도 달라지죠. 예. 이게서 중세를 역사주의에 의해서 역사주의 개별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고대와 근대와 다른 어떤 하나의 독특한 시대를 인식해요. 하나의 시대를 이제 인식하고 이걸 중세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와 근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의 독특한 시대로서 역사를 인식한다. 이런 낭만주의와 역사주의가 플러스 돼서 이제 뭐냐 민족의식까지 결합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예, 근대 역사학이 발전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낭만주의 역사가든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각성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자기 민족과 국가의 기원을 찾고 과거 역사를 충실히 해명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조국의 어떤 역사 소설 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기 민족의 국가 기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중세에서 찾기 시작하죠. 중세에서. 자, 그래서 그대의 민족의 그 역사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를 민족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주요 요소로 여겼다. 특히 민족의식 정신을 이루는 이념 및 민족 정통을 크게 강조했는데 민족 문화가 각기 독립된 유기체로 통일성을 갖고 독특하게 발전됐다고 본다. 요거는 뭐 무슨 주의가 반영되죠? 역사주의가 반영된 거죠. 역사주의. 예, 개별성, 개별 민족의 어떤 독특한 모습, 개별성을 강조하니까 자, 이들은 민족성이란 한 민족의 예술, 문화, 법률, 제도 등의 산물이며 민족의 타고난 자질을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유럽의 여러 민족 문화가 중세 시대에 그 모습을 갖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세를 연구 대상으로 하자. 예. 아까 했죠. 이 중세를 중세의 자기 민족의 국가과 자기 민족과 국가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보면 자, 쭉쭉 넘어가서 뒷장 볼게요. 자, 여기 다음 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유럽 각국은 민족의 자부심과 그들 상호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인한 민족사의 사료집을 체계적 정리, 분류하여 편찬했다. 자, 민족 간의 감정이 작용한 역사 소수는 독일에서 시작됐다. 독일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독일은 그 당시 19세기 당시에 뭐냐면 막 통일 후음이 일어났잖아요. 1871년 해서 전후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앙 집권화가 됐고 통일국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구신점을 형성됐던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19세기 독일은 막 이제 통일의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후반기에 통일됐지만 자, 그 과정에서 독일 민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구심점이 딱 잡혔는데 그래서 독일은 이런 그 독일 민족이 무엇인가를 것을 뭐냐면 생각해보고
그 민족의 어떤 기원, 민족의 공통된 기억, 유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뭔가 통일의 배경과 구심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역사학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가 권력 입장에서도 프로이센 같은 나라도 이게 뭐 통일 국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인제 어떻게 해서 독일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학에 뭐냐면 힘을 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난케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역사학이 탄생됐던 것이 그런 배경들이에요. 예. 자, 그럼 한번 좀 읽어 볼게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차심 그리고 구제국에 대한 동경심과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이 일어났다. 자, 이는 통일민족사회가는 포괄적인 문헌 소집과 이에 대한 문헌학적 비판의 연구를 나왔다. 그래서 독일의 민족사 서술은 독일 사회에 관한 자료 수집에서 시작되어 중세 독일 제국의 장엄한 창향으로 이어졌고 독일의 특수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일만의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들 반대하고 특수성 강조. 이건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도 이제 그 당시 그 독일보다 좀 약간 늦었지만 이제 나름대로 민족국가 형성에 의한 어떤 그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럼 랑케 역사인식 보자. 랑케 역사인식. 예,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한 세 문제나 네 문제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랑케는 아까 말했죠. 근대 역사학을 창립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랑케가 근대 역사학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을 이제 거기 있는데, 첫 번째로는 19세기 후반의 유럽에서는 고문서 연구학, 그다음 연대학, 고문 판독학, 금속학, 사전 편집학 등 같은 보조 학문들이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의 진위를 가질 수 있죠. 이걸 무슨 비판이라고 하죠? 이게 사료의 진위 여부만 판단하는 비판. 이거 외적 비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외적 비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 훼손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역사 외에도 보조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학문이. 예, 요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시기 때 들어가면 가학적 담론과 문학적 담론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가학적 담론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떨어져 나가. 문학이나 신학 이런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때 역사학도 떨어져 나가요. 거기다가 이제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런 각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초창기 19세기 때 그때는 과학적 방법이 도입됐다 해도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도입도 뭐 그냥 피상적인 도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세기 때 그 역사학에서 이제 도입된 사회과학적 방법의 도입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두 번째로는 자,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심의 역할을 했던 역사학이 전문적 훈련받은 역사 그대의 시스템은 엄격한 과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색책 할 때 제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녹색책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적당한 국어 실력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근데 요 남색책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문장도 막 이상하게 비비 꼬였고 좀 가끔씩 보면 이제 저자도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쓴 것도 있고요.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이걸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계속 얘기하면서 강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단락을 보면 랑케에 따르면 역사학의 임무는 과거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고 역사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인가를 밝히는 걸 지상 가지고 삼아야 된다. 요거 아까 이제 파란 책 강조할 때 이걸 뭐라고 했죠? 자아소구라고 했죠. 어,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지? 역사적 사실을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
기출에 나왔다고 했어요. 이 문장이요. 그 랑케는 역사 연구는 연구나 사료에 남겨져 있는 역사의 사실을 밝혀내는 건데 그때 당연히 사료 비판과 문헌 고증이 역사 연구의 주된 방법이죠. 이거는 후대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예. 자, 그럼 문헌학적 연구 방법에서 역사 연구에 도입하여 역사가의 기록의 허위와 번조를 선발한다고 했다. 그 외적 비판, 그래서 사료 비판이죠. 즉 사료 자체의 내적 일관성 및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사료의 일관성을 근거로 사료를 검토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요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적 비판도 이제 했어요. 출처를 밝히고 상황 이런 것도 다 밝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출처를 밝히고 사료를 기록한 사람들의 동기 및 사료가 기록한 사항, 기록된 상황,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사료와 연관성을 검토한 내적 비판도 또 개발했다. 내적 비판과 함께. 예. 그래서 여기 다른 사료와 연관돼 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교차 비판이라고 하죠. 교차 비판. 그래서 한 가지 역사적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에 대한 어떤 기록물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갖고 이제 하는 거야. 이걸 교차 비판이라고 해요. 교차 비판. 예. 자, 랑케는 역사학을 철학이나 문학에 독립된 학문으로 봤죠. 자, 랑케 역사학을 철학이나 문학에서 독립된 별개의 학문에 참여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랑케가 뭐냐면 근대 역사학의 그냥 창립자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 있죠?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거야. 보통 이게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이렇게 하나의 학문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연구 대상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연구 대상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 이때부터 문학하고 역사가 이제 분리되면서 역사가 연구 대상이라는 건 이제 정해졌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론이에요. 근데 사회 분석 비판 관련된 방법론, 내적 비판, 외적 비판 방법론을 누가 제시해줬다? 랑케가 제시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런 사료 비판 같은 것들 제시하는 방법론 때문에 역사학이 이제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야.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후대에 이제 뭐냐면 랑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욕을 하는 사람도 이 랑케의 사회 비판 분석 방법은 다 받아들여. 그걸 일단 깔고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뒤에 뭐 크로체나 콜링우드도 랑케의 어떤 사회 비판을 통해 팩트를 추구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받아들인 거죠. 다만 거기에 이제 의미를 추구하냐 아니냐 그것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읽어볼게요. 자, 랑케는 과거 사실 그 자체 전체로 보고 과거 사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실 개별성을 한 거예요. 예. 사실 개별성, 사실 개체성. 아까 얘기했처럼 이 개별성과 개체성 전체가 아니라 개별성과 개체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뭐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아. 이건 뒤에도 있어요. 예, 역사주의. 그래서 모든 역사적 사실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는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전 시대는 이후 시대의 수단이나 가정으로 되었지 않으며 각 시대는 독자적 성격의 의의를 지니고 그 자체 완결된 주장을 갖고 있다.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중세에 대한 관점도 이런 관점도 초용됐다고 했죠. 중세가 고대나 근대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어떤 시대가 아니에요. 네. 고대와 중세와 다른 그 자체가 하나의 뭐냐면 시대야. 독자적인 시대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중세를 강조한다는 것이 또 역사주의가 낭만주의에 연결돼서 이게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따와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따와서 이제 랑케는 과거 현재 기준으로 판별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의 맥락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죠. 현재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어, 과거 그 자체의 맥락에서 파악된다. 이때 맥락은 이제 어떤 그 법칙이나 이런 거와 좀 다르게 과거에는 개별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보통 맥락하면 흐름, 뭐 구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 문맥상은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해? 간ion론에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 크로체니, 콜링우드니
예,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과거만 강조하냐. 과거만 강조하면 그 뭘 의미가 있냐, 현재에. 그래서 현재의 역사를 강조하죠. 현재 역사. 예, 요런 것들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사실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돼야 하며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하는 것 삼가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해야 된다. 사실을 통해서. 사료 분석을 통한 사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처럼 랑케는 과거 사실 이례적인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고 사실 그대로 규명하는 연구 태도, 즉 역사주의 연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역사주의라는 것은 과거 사실의 이례적인 어떤 의미, 개별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역사주의라고 했죠. 참고로 역사주의는 역사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에도 역사주의 있고 법학에도 역사주의가 있어요. 예. 요 역사주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이거 서양사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발 이제 그 국민국가죠. 후발 이제 자본주의 국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영국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주장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또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막상 자유무역 체제를 받아들이니까 이건 독일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영국에서 이 자유무역 체제가 보편적인 무역 체제다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경제학자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너희들 간에 너희들이 맞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안 맞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체제가 더 맞다. 그러면서 그때 내걸었던 경제 이론의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서 대신한 게 역사주의야. 개별성을 가면 독일 경제의 개별적인 상에 맞아야 된다. 법학 이론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영미식 그런 체제를 거부하고 우리 독자적인 어떤 독일식 헌법 체제를 만들자. 이런 것도 개별적인 어떤 그 개별성을 역사주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주의는 독일에서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각 학문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강독할게요. 그 역사 인식과 역사 소수는 인식 주체의 주관성을 거부하고 엄격한 사실주의와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지내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좀 얘기했는데 랑케가 제일 강조한 국가요. 국가가 요때 국가는 누굴까요? 프로이센이야. 그 당시 독일 통일된 그 독일이죠. 통일 독일. 프로이센. 그래서 이 랑케의 역사는 역사 연구의 국가 권력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랑케의 어떤 그 연구 결과는 또 재가공돼서 이 당시 독일의 국민국가 만들기에도 크게 이바지했고요. 자, 그걸 보면 그는 국가와 국가 권력을 신성시하고 루터를 독일 민족의 위대한 민족 영웅을 모사했으며 프로이센 역사에 열정을 보냈다. 네. 랑케는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 모든 국가와 시대는 그 당시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보편적 이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민족에 맞는 독특한 정서를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고. 이런 사고방식은 이 랑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겔이나 이런 것들 상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 뭐 여기 시대 정신 얘기하면 더 오래 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건너뛸게요. 요거 부분은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임용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잠깐만 이게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안 적었네. 음. 아, 자, 특징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할게요. 이게 계속 지금 랑케 사상의 특징을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개인적인 견해나 해석을 가미되지 않는 공적 문헌자료를 연구해서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에 기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이거야. 기출에 나왔던 건데, 랑케가 뒤에 있는 신사학계열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역사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과학과 예술로 파악했어. 네. 신사학계는 과학만 추구했는데 예술도 추구했어. 과학은 언제? 역사적 탐구를 할 때 과학을 해야 되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되고 예술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그 재창조하고 서술할 때 이게 제출하는 사실을 바탕한 거죠. 서술할 때는 예술을 해야 된다. 이때는 내러티브적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요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역사는
역사는 자료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선 과학이지만 발견한 것과 인식한 걸 재창조와 서술한 데는 예술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서 어떤 게 탐구고 어떤 게 예술인가 나올 수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또 빵꾸 튄 거, 여기 가정 문제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볼게요. 자, 다른 학문을 발견한 걸 단순히 기록하는 데 만족하지만 역사는 재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때 재창조는 사료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능력이죠. 이천원 랑케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역사만을 주장하지 않고 과학과 예술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문으로서 역사를 생각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서술과 관련돼서 좀 볼게요. 서술은 여기 보면 어 발견한 걸 인식한 걸 재창조하고 서술한다. 이렇게 해서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했잖아요. 서술에서. 요 랑케 역사 서술은 뭐냐? 내러티브적 방식, 이야기 서술 방식이야. 자, 이야기 서술 방식은 랑케만 처음으로 제시한 건 아니죠. 이미 랑케 이전부터 계속 제시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랑케 역사 서술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데 순서를 쓰는 이야기체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랑케 시대의 역사학은 투킨티데스처럼 신화와 사실을 구별하는 동시에 역사는 어디까지 이야기체로 해야 된다는 고전적 역사 초주를 계승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투킨티데스하고 랑케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뭐냐면 그 투킨티데스를 고대의 랑케라고 이제 보통 별칭을 하고, 그리고 09년 기출문제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이 있고 과거 실제 서술한 것을 생각하고 역사는 인간의 행위의 의도를 이해하고 일관된 역사 서술 구성을 기본 전제 공유했다. 그리고 랑케이의 이제 과학적 역사학은 역사 서술 오래된 문학적 동수가 단연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그래갖고 이제 랑케는 과학적 역사학도 하지만 역사 서술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역사 서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게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이 과거의 실제를 서술하는 것을 생각한다. 역사는 인간 행동인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근대 역사학의 전제 조건이에요. 역사 연구 방법의 전제 조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문제가 나왔죠. 예. 그때 이제 누가 나왔냐면 랑케도 나오는데 갑자기 투킨티데스가 튀어나와.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투킨티데스도 근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 랑케와 묶어서 이 근대적 역사학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이 과거의 실제를 서술한 것이다. 팩트를 그대로 반영한 거다. 이게 첫 번째 그 뭐냐 근대 역사학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래서 각기 다른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건 다 공유하는 거야. 역사학자. 근데 이걸 부정한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요거는 뒤에 있으니까 다시 그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역사인식 볼게요. 이 마르크스 역사인식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좀 언급됐어요. 뭐 독립된 문제는 나온 건 아니고 그 당시에 19세기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등장했던 역사학자 또는 그 역사학에 영향을 줬던 사상가들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 그리고 이 마르크스 역사인식 같은 경우에는 역교론도 중요하지만 기출에도 중요하죠. 공사 아니 전공에도. 그래서 예전에 그 전공 기출에서 마르크스와 관련된 문제가 03년도인가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건 이제 일반 사회 공통 가치에서 낸 건데, 자, 그럼 마르크스를 좀 볼게요. 자, 마르크스는 19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물론자고 물질주의를 상당히 강조했죠. 그래서 물질주의 역사학의 모델이 됐던 게 카르 마르크스인데, 자,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이게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그 마르크스가 쓴 사회 정치 경제학 서고라는 책이 있어요. 사회 정치학 인문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자본론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불우자이기 때문에 불우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노동자가 의식을 갖고 있다 해서 내가 노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우자 의식을 갖고 있다 해서 불우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 존재, 노동자, 불우자가 나의 그런 인간의 의식, 내가 노동자 의식과 불우자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걸 마르크스가 했던 유물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근데 뒤에 이 당연한 얘기도 당연하지 않는 얘기로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제 역사상도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또 그에게는 헌법과 법률, 종교 같은 예술, 철학과 학문은 사회적 상부 구조고 하부 구조는 경제 구조다. 이거는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보통 마르크스 이론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보면 여기는 경제고 여기는 상부 구조였던 이제 뭐 정치, 경제 등등인데 정치, 경제는 하부 구조인 경제의 변화에 종속되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받던 사회 경제적 사가 연구가 되게 됐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신적, 정치적 연구에 대한 대립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마르크스는 1859년 경제 비판이라는 정치 경제 비판에서 유물사관의 개요를 제시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책 있죠. 여기가 아마 제가 잘못 얘기한 건데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조한다. 그 출처가 정치 경제학 비판이에요. 비판. 예. 하여튼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나중에 자본론이 나온 거예요. 자본론. 자, 그에 따르면 역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신 물질적 생산력이다. 이러한 생산력이 그 발전 단계 일정한 생산 관계 또 생산 양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경제 구조, 근본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경제 토대가 되는 하부 구조가 된다. 경제 구조는 한 시대의 법적 정치적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따른 상부 구조를 교체한다. 요거는 사적 유물의 주요 단계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부 구조,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5단계 사회 발전론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뭐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그 농노제 중세 사회, 토지제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발전이 되죠. 중간중간 하면서 이제 계급 간의 갈등이 나오고 한번 뒤엎고 폭력혁명이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생산력을 발전하고 기존 생산 관계와 생산 양식이 서로 충돌하게 돼서 기존의 것을 타파되고 새로운 것이 건설하는 계급 간 대립이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은 통해서 새로운 생산 가격, 생산 양식이 승리하여 특정 기업의 생산 수준을 장악하면서 국가 권력을 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뒤에 쓴 그 공산당 선언에서 이 말을 했죠.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그 사건 밑에 있는 구조의 우위를 강조해서 이 구조의 우위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계급 간의 어떤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 모순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마르크스가 구조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 자체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면서 굳이 해석하자면 사회학자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구조라는 개념 있죠. 이 구조가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개별 구조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나 이런 그 사고, 개별적인 사건, 인물 이런 사고들 영향을 준다. 형상대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구조적 관점인데 그러면 구조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좀 더 설명할게요. 이게 구조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라는 개념을 확실히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원래 철학자라고 했죠. 역사학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역사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본업은 철학이에요. 철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 돼요, 구조를. 자, 이건 좀 배경 지식으로 들으세요. 외우지 말고. 자, 그 고대 그리스인들부터 시작해서 서양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부터 이제 좀 보는데 세상에 대한 인식을 봐야 돼요. 서양인들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그 유럽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예.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측면을 봤어요.
이때 실제는 우리가 생각한 실제가 아니에요. 예. 실제가 아니고 이거는 형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동력, 원인 요렇게 본 거야. 얘네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 자, 이 두세 개를 본 거야. 그리고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 담론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데아론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형상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이데아라고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고, 물론 이데아 이거 형상계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진료나 형상계, 진료나 이런 것들 얘기했죠, 형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 발전돼서 이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야. 마르크스가 구조라는 개념으로 제시했어요. 자, 마르크스가 볼 때 인제 구조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제와 이 실제는 보편적인 법칙이죠. 현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을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 똑같아요. 이때 보편적 법칙에 의해서 이 현상이 결정된다. 예, 구속된다 이렇게 봤어요. 구속 또는 영향을 받는다. 그럼 요때 보편적 법칙이라는 건 뭘까요? 요때 보편적 법칙,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보편적 법칙은 아까 마르크스가 제기한 경제죠. 경제. 예, 경제에서 생산 도구와 생산 양식의 투구, 생산 양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계급투쟁의 원인이 되고, 이 계급투쟁의 어떤 변화, 계급투쟁의 변화가 꼭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상부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경제적이든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조는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구조라고 해요. 구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구조는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둘 합쳐갖고 구조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근본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 제일 중요하고, 그 실제적인 모습을 마르크스는 어디서 찾았다? 경제에서 찾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조라는 개념이 후에 아날학파에도 영향을 줘요. 아날학파에도 사회경제에서도 영향을 주고. 그럼 한번 다시 인제 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관점은 거시 역사의 주제를 추구하는 경향과 인간의 어떤 의식과 문화에 대한 역할을 주목하면서 문화 지향적 경향을 보았다. 자, 그래서 인제 두 가지 형태로 인제 마르크스 사학이 발전됐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마르크시즘이에요. 이 구조적 마르크시즘. 예. 그래서 이 구조적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의 발전론 있죠. 역사 발전 단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계급 투쟁이나 계급 구조의 역사라든지 유물론적 역사 같은 것들을 해서 하부 구조인 경제가 상부 구조를 결정적으로 뭐냐면 좌우된다. 이걸 경제 결정론이라죠. 그래서 경제 결정론에 입각해서 보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유자이기 때문에 부유자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결정론을 주장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르크스 사학자 안에서도 다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역사 전환에서 의식의 역할과 민중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마르크스 사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구조적 마르크시즘처럼 경제가 모든 걸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것이 경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중요하지만 상부 구조의 자율성은 또 강조돼요. 그래서 이 상부 구조라는 것은 뭐냐, 뭐 문화라든지 그 정치 등등 이런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마르크스 학자 중에 이들을 이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에. 그래서 인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자, 내가 사회적 의식 존재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을 노동자 의식을 갖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70~80% 그렇게 가져요. 근데 아닌 사람이 있어. 내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우주자 입장에 서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네이버나 다운 댓글 보면 그 되게 많더라고. 자기가 그 못 먹고 못 사고 하는데도 말고 이재용 그 삼성 재벌 뭐 편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못 먹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있는 사람들 이제 정당 찍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상층 같은 게 민주당 찍는데 자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공화당 찍어. 난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했더니 이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화당이 주장한 건 있는 사람의 정책이지만 그들이 이제 그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그러니까 공화당을 찍는 이유가 뭐냐 없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 찍지 않고 그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되게 중상층이고 좀 약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 못 배우는 애들은 그게 불쾌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놈들이 민주당 찍으니까 그거에 대한 역심리로 공화당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그 멘탈의 구조도 크게 이제 자기의 의식을 뭐냐면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의식에. 그래서 나름대로 상부 구조도 나름대로 그 의식도 이렇게 자율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그 뭐냐면 민중의 능동 참여 의식의 역할을 강조한 마르크스 시스의 사학자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문화적인 정치적 의미를 추구하거나 인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문화 형성을 분석한다. 그들은 계급이나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형상이며 계급 의식 또한 사상 제도 속에 구체화된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노동자라 해서 다 노동자의 계급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다 이해하시죠? 최근에 그런 사람도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자, 서구 역사부터가 이제 해가지고 끝까지는 마르크스 사학의 의의야.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마르크스가 서구 역사학에 어떤 기여를 하나 이거 수사하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서구 역사학에 대한 마르크스 기여는 되게 크죠.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예. 그래서 마르크스를 싫어했던 사람도 마르크스의 방법론이나 구조단 개념 그대로 받아들여요. 서구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여는 나한테 1차적인 사실주의를 극복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 극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동력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거 같이 생각하죠. 이 역사의 구조라고 하죠. 이 역사의 구조와 가정을 상호 관련성 인식하는 점이며 역사 설명의 관념적 틀에서 유물론적 틀로 대치했다. 두 가지 측면이죠. 네. 자,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역사의 학의 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이제 중국과 한국 근대사학인데 그 건너뛸게요. 이거 뭐 나오지도 않고 뭐 그 중간에 양계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범법 자강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있죠. 요 사람만 좀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사와 좀 관련돼 갖고 근데 이 양계초가 예전에 중국사 그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그 자기 스승인 그 하고 이제 스승의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는 스승하고 결별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항웨이죠. 예, 결별해갖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그랬는데 자, 그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근대 역사과 역사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중국 있고 한국의 정통 역사 특성 이갖고 이제 쭉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 구한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구한말 내용은 이제 각자 이제 보시고 여기에 보면 그 밑에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구한말 부분도 이제 파란 책에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 녹색 책 조심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네. 가보개혁 이후에 역사교육의 의의는 첫째, 역사가 각급 학교의 필수 국가로 뭐냐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개항 이후에 역사교육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예전에는 윤리교과, 뭐 윤리 경서의 한 일환으로 이제 배웠는데 독립해서 한 교과가 됐다는 거. 그래서 외국의 역사도 세계사적 암호를 키우기 위해서 소학교부터 교수되었지만 역사교육의 역점은 민족사업에 두었다. 둘째로는 자, 역사교육을 위해서 교재가 국가기관에 편찬되었는데 학부, 이때 교육부죠. 조선 역사에 관행한 이래 동국사역과 조선 역대사역 등 국사교과서와 만국역사, 중앙약사, 합판 등 세계사 교과서가 연이어 간행했다. 여기에서 이제 학부에서 발행된 책 중에 하나가 조선 역대사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역대사. 요거는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아마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 조선 역대사가. 예. 제가 모의고사도 한번 냈고요. 검색하면 이 관련된 책 나와요. 한번 읽어두시고
자, 셋째는 역사 교육의 목적을 국민 지조의 함량 및 국민 정신의 어떤 짐작에 두고 치자 중심의 군주 중심의 역사, 정치사 중심의 통사 교육, 교훈적 윤리적 교육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자, 넷째는 자, 역사 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것이 아니라 신문, 잡지 등 계몽적 언론 활동을 통해서 진행됐다. 이게 대표적인 독립신문 같은 거 예를 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밑에 두 번째 단락부터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동국 사장 나오잖아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요거 파란책에도 있어요. 자, 그럼 보면 그 동국사에서 볼 수 있대. 동국사는 누가 썼죠? 현채가 썼죠? 현채. 현채는 동국사역 외에도 유명한 책이 윤연필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연필독. 예. 그 보이나? 아, 네. 글씨는 개판해가지고 제가 글씨만 잘 썼으면 일타 강사도 진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글씨하고 발음이 명확했으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하여튼 이 윤연필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보는 책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역사책인데 우리나라 역사책이고 거기 동국사학은 중등국가 용이에요. 예. 근데 이 동국사학보다 윤연필독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서도 이제 지정이 되죠. 일반 애들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동국사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죠. 많이 팔렸어. 베스트셀러야. 제일 많이 팔렸던 역사책이고요. 나중에 이제 윤여필동이나 동국사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여러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 학교를 세울 때 뭐냐면 필수 교과서로 많이 쓰여요. 이 책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채가 쓴 그 동국사 여기 현채 있네요. 예. 현채의 동국사역에서 보듯이 인간관계 입각과 근대의 역사 서술 방식이 신사체가 등장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인간관계에 따라 입각한 근대의 역사 서술 방식이 뭐다? 신사체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에 따라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날짜, 연대별로 글을 쓰거나 인물별로 쓴 거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역사 서술은 인간관계에 따라 서술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후대 사학자들이 그렇게 기존의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연대별로 찾아보고 그걸 해서 선 엮인 거 갖고 엮여갖고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따른 역사 소수는 안 썼다는 거. 다만 이제 19세기 이제 좀 초반 때 그 이긍이 쓴 열려시기 기수 있죠. 예, 기사 본말체 요때 인가적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가적 관계 요소가 이제 본격 도입된 것은 나중에 서구의 근대사학이 도입되고 나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국사학에도 보여서 인간관계에 따라 입각한 근대 역사서술인 신사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국사 교과서가 이제 보면 내용을 보면 그 국사 교과서가 유구한 민족사 정통과 정치 발전 중심 통사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만정통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정통 당군, 조선, 기자조선, 만, 신라로 이어지죠. 사만정통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 사만정통론을 따르는 경우는 그 현재 동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한말 때 만들어진 그 뭐냐면 여러 역사 교과서 다 상당수가 사만정통을 따라요. 사만정통 왜 따르냐?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식이었잖아요. 네. 대한제국식이었는데 그 한자가 어디서 나왔냐? 사만에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만 조선에게 쫓겨난 사만의 위만 조선에 쫓겨난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거기 마한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한이 이제 고조선의 정통을 이었죠. 마한은 또 사만의 어떤 중심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의미가 있어. 기자 조선은 망했지만 다시 부흥한다. 마찬가지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지금 외세의 공격을 받고 망해가고 있지만 대한제국을 통해 부흥한다는 의미가 이 국호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한리라는 국가에서 이게 사만정통론이 그 당시 좀 대세였어요. 그 당시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동국사학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만정통론, 그 다음에 신사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 중심의 어떤 그 변화, 통사였다는 거. 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동국사학이 그러면 완벽한 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동국사학은 그 고대사 부분에서 상당히 왜곡이 많아. 임날본부도 인정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쓸 때 그 책을 만들 때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해 갖고 만든 게 아니라 하야시의 그 조선사가 있어요, 조선사. 그 책을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고대사 연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임나일본부나 이런 그 시민사관 것들 내용 있죠. 그 그냥 무비판 쪽은 이제 뭐냐면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동국사 파란책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에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할 텐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이 부분을. 자,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현대 역사학과 역사 교육에서 또 이제 뭐냐면 유럽의 사학사 넘어가요. 유럽의 현대사. 자,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몇 세기 때냐? 앞에 이제 랑케 같은 게 19세기 중후엽 요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도 이제 19세기 후엽 정도, 중후엽 이렇게 있는데, 이 유럽의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보통 시기가 20세기 초반이야. 20세기 초중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 현재주의 역사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신사학 계열 있죠. 네, 신사학 계열. 요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네. 그 20세기 중후반에서 이제 60, 70년대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사학과, 그 다음에 신문화사, 그러니까 신문화사하고 텍스트노이죠. 예, 요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기술한 게 아니라 좀 요거 했다가 또 갑자기 다른 말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잘라가면서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강독을 할게요. 자, 먼저 현재주의 역사. 이 현재주의 역사 상당수가 누구냐면 간념론자예요. 간념론자. 예, 간념론. 그래서 간념론자인데 이때 간념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이제 딜테이가 나오고, 딜타이, 예. 그다음에 크로체, 그다음에 콜링워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딜타이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냥 철학자예요. 철학자. 예. 그리고 콜링워드와 크로체와 콜링워드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비판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이제 위견제도 해갖고 이제 역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 그 뭐냐면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공통점, 틸티, 크로체, 콜링우드의 중요한 공통점은 현재를 강조한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과 외면 중에 보이는 거죠. 내면을 강조해요. 외면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면을 강조한다. 네, 멘탈, 정신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념론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 간념이 뭐죠, 그러니까? 간념은 독일에서 나왔죠. 영국의 경험론하고 프랑스의 합리론을 플러스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이거는 그걸 좀 개념을 알아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간념론은 세상을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 주체예요. 여기가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이야. 근데 이 인식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간념이란 틀 속에서 인식한다는 거야. 간념을.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인식 대상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간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그냥 B라는지 뭐 유명한 아이돌 스타 보면 좋아 뭐 해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안티팬 있죠. 예. 그건 뭐냐? 이 간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간념이. 자, 그리고 강호동이 있어요. 강호동 나오는데 이 강호동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간 사람인가요? 자, 하여튼 뭐 나는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 좋다 하는 여자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싫다 이런 거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뭐 간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 대상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가 똑같이 인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역사도 인식 주체는 이거 뭘까요? 역사가죠. 이 인식 대상은 뭐야? 역사적 사료죠.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 사료나 사실을 해서 받아들일 때 똑같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관념의 틀 속에 다른 식으로 해석돼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접근할 때 역사가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미 이걸 상당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틀 속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념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주의적 역사 의식을 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제가 이제 뭐냐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강의 인증번호. 자, 두 번째 강의 인증번호는 22번이에요. 22번. 자, 좀 읽어보죠. 자, 랑케 이후의 역사학은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도록 실험실로 발전했다. 역사가든 독일식 전문 역사가 양성제도를 통해 역사가 서사가 아닌 과학으로 바라보고 훌륭하다. 하지만 문헌고전 같은 방법 가치 중의 역사학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일어났고 과거 사실은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해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랑케에 대한 비판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철학자 중에 각 역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딜테이가 과연 과거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피하기 시작해요. 피력하기 시작하죠. 이 첫 번째 사람이 아까 지금 딜테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본업은 철학자지만 여기 역사가가 됐죠. 엄밀하면 이 사람 철학자예요. 다만 철학자 중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역사. 본업은 철학자인데, 예, 자, 볼게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디테일의 역사가는 과거를 말해주는 사실들 수집하고 편찬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의 세계를 통해서 과거를 대변하는 주장을 하면서 나한테 역사인식을 전면적으로 이제 뭐냐면 도전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과거 그 정신세계를 통해서 과거를 대변하는 존재 이렇게 해서 랑케의 역사인식을 전면 있죠. 그때 랑케의 정면적 역사인식의 전면은 역사인식이 뭘까요? 사실만 강조하는 거. 예. 그리고 주관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과 역사학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과 분리하여 역사학을 정신과학으로 명명했고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즉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특이한 관계를 설명했다. 아까 이제 간접론 설명할 때 요 틀을 이용했죠. 인식 주체, 인식 대상. 그래서 인식 대상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이런 것들 과거의 사실들 얘기고 인식 주체는 역사관을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가 인식 대상을 받아들일 때 관념이나 틀 속에 주관적인 틀 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그는 이해를 역사학의 독특한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이해에 대한 타자 속에 나를 재발견하는 걸 정의한다. 즉 인식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 속에 들어갔던 타자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옮겨놓은 추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어렵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 틀에서 같이 설명하자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 관념에 통한 이해야. 이해. 그래서 여기 인식 대상은 요게 인식 대상 예전에 과거의 타자죠. 과거의 타자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 그럼 내 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식 주체였던 역사가들이 인식 대상에 들어가서 나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네, 생각해보고. 그래서 인식 주체인 내가 이 역사가가 그 뭐냐면 타자의 정신세계, 인식 대상, 예전 과거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가서 한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해 본 거야. 추측해 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거죠. 나의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때 추체함이라는 의미는 직접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해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들어가서 이해한다 정도만, 감정이입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요때 이해, 추체함은 약간 어디와 관련돼? 감정이입 중에. 요거는 맥락적 감정이입보다는 일상적 감정이입과 관련됐다 보시면 돼요. 그냥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과거에 들어가서 인식 대상인 과거 사람들 생각을 보는 거야.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내신 것이 의미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꼭 의미이다. 네, 그래서 역사학은 이렇게 과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들테이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이 사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 나왔고 뭐가 나오냐? 크로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크로체. 딜테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크로체인데 아까 얘기처럼 이제 그 딜테이는 역사학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역사학자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철학자인데 본인이 거기에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개념 딜테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체라고 해요. 크로체. 크로체와 콜링우드죠. 네, 크로체 콜링우드. 그래서 이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했는데 이 크로체도 그 초반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예, 요 사람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면 자, 그 역사를 이 사람도 마찬가지도 간접론자이기 때문에 정신을 강조해요. 역사를 유일한 실제인 정신을 표현된 최상의 형태로 봤다. 자,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뭐냐? 실제와 달라요. 예, 우리가 볼 때 실제상입니다. 실제상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때 이제 실제라는 말을 쓰고 실제라는 개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실제적인 형상들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실제라고 해요. 실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쓰는 실제인데, 자, 이 실제를 물질이 아니라 정신으로 본 거죠. 자, 그에게는 역사란 그 하나의 정신적 행위이며, 따라서 역사의 정신과 사상의 세대를 받지 않은 역사는 참된 역사가 될 수 없다. 그냥 죽은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종전의 랑케의 역사, 연대기 역사를 죽은 역사하고 자신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본 거야. 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의 정신의 어떤 그런 것들 사상의 세대를 받아야지만 죽어있는 역사하고 아니, 살아있는 역사가 참된 역사다. 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문장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주장하죠. 사상의 역사와 현재 역사를 주장해.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 네, 크로체가. 자, 이걸 이제 사상의 역사는 이제 다른 책에서는 좀 사고의 역사라고 해요. 사고의 역사.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콜링우드도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크로체와 콜링우드가 생각한 사상과 현재 역사가 좀 출발점이 달라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얘기하지만 출발점부터 좀 다시 설명할게요. 뭐가 다르냐? 자, 이것도 이제 요 틀에 가지고 설명해야 돼. 간접론자는 요 틀을 이제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인식 주체는 역사가 가지고 인식 대상은 그 역사 사료나 그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식 대상이에요. 그리고 관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했잖아요. 자, 딜테이는 기본적으로 아니 딜테이나 크로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인식 주체를 강조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식 주체를 통해서 그냥 인식 대상을 인식해버린 거야. 우리가 역사적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을 자기 입장에서 현재주의 완전 진짜 현재주의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해버린 거야. 현재주의 입장에서. 자, 근데 콜링우드는 좀 경우가 달라요. 콜링우드는 좀 이 사람보다 더 사려 비판을 좀 더 강조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냥 역사적 인물이나 대담 유명한 게 아니라 일단 인식을 이제 인식 주체의 입장에서 역사적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 선택을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이제 막상 이 본격적 역사 연구에 들어갈 때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인식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인식 대상. 그래서 인식 대상의 입장에서 인식 대상의 역사적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걸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재현 재사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로체는 자기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을 보는 거고 그리고 콜링우드는 자기 입장도 고려하지만 누구 입장? 그 인식 대상에 들어가서 그걸 본다는 거. 물론 이제 인식 대상에 들어가서 본다고 해도 결국에 인식 대상을 해석하는 인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재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전제가 아니라 해석 과정에서 이렇게 반영된 것뿐이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핀트가 달라요. 크로체와 콜링우드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역사 의미와 그 다음에 사상의 역사 의미도 좀 둘이 다르게 해석해. 예, 다르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크로체는 역사가 사유를 통해서 현재의 재구성하는 사실만이 역사라고
하면서 그 랑케 의시한 19세기 전문 역사가 연대기 역사, 문헌학적 역사라고 하면서 죽은 역사라고 하죠. 자신의 역사를 참 역사, 살아있는 역사로 봤고요. 자, 또한 크로체는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하여 모든 역사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간에 현재의 관점에서 쓴 현재 역사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말 있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 말은 이제 콜링우드도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역사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해 현재의 문제의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는 거야.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과거나 역사가의 현재의 관심에 지각되어 비로소 역사적으로 인식한다. 자, 이렇게 이제 강조했고, 자, 역사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에 유발되는 현재 사상을 실천하고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 소설에 변화되는 시대 정신과 현재 필요에 따라 반영되면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자, 요 사람에 관한 견해는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이 뒤에 그 남색책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콜링우드와 함께 요거는 뒤에 이제 나중에 콜링우드 좀 읽고 이제 같이 또 보기도 하죠. 이거는 콜링우드 볼게요. 자, 콜링우드는 크로체의 영향을 좀 받은 사람이에요. 좀 약간 뒤에 이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현재 역사 강조하고 그다음에 사상의 역사를 강조해요. 근데 좀 해석이 다르다고 했죠? 좀 볼게요. 자, 콜링우드는 역사가 자신에 속한 시대, 즉 현재 사상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그 현재 역사라고 했다. 그래서 역사가는 과거 인물들의 사상과 경험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고 재구성하는데 이때 역사가는 자신의 사상을 단순히 역사 개인 사상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시대적 사상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과거 인물들에 들어가서 사상을 재구성을 할 때 그때 역사가의 사상이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개입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콜링우드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행위의 역사이며 행위는 인간의 목적, 의도, 사상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 행위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사고의 과정을 재사유한다. 자, 그래서 역사는 과거 행위자의 사상을 재사하고 하는 것이며 그 과거의 모든 사건 행위, 그 행위의 주체, 동기, 심리, 목적 등을 알지 못하면서 참된 이해를 도달할 수 없고 콜링우드 이해한 역사 이해방은 재현이라고 명명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요것만 보면 재현이 뭐고 뭐 재사구가 뭐고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요 책은 그냥 간단히 설명한 거고 뒷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자세히 설명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상의 역사다 해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그음으로부터 이제 나와요. 자세한 설명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상의 역사라는 것은 사상의 역사 이건 사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사상이라는 말이 크로체와 콜링우드가 다른 의미로 썼어.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상의 역사가 크로체하고 콜링우드가 다른 의미로 썼다. 그러면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크로체가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역사가의 사상. 이걸 말해요. 역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크로체 같으면 현재주의 입장에서 중에서도 제일 뭐냐 극단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근데 콜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콜링우드 사상은 뭐냐 역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인물의 사상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콜링우드 같은 경우는 사상을 역사적 사회에 있는 역사 인물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했던 것들 얘기한 게 사상이 없어요. 당시 어떤 것들을 뭐냐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상의 역사.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시 인물들이 역사 인물이 고려할 여러 가지들 있죠. 조건이나 관계 등등등을 이런 것들을 사고할 때 자연스럽게 누구의 저기 뭐냐면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밑에 있죠. 콜체의 의미하는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에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 콜링우드는 역사가가 취급되는 과거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그 뭐냐면 현재의 역사가 입장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사상의 역사. 그 다음에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콜링우드가 말하는 현재가 좀 미세하게 달라. 이것도 나와요.
현재 의미, 현재주의 의미. 그래서 이제 보면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란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 처해진 현재, 즉 역사적 가제가 내재되는 현재라는 의미 반면에 콜링우드는 현재의 역사는 역사와 과거의 사상을 재현할 때 현재 사상 경험이 크게 재현된다, 작용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뭐냐면 콜링우드 같은 크로치는 현재의 의미를 볼 때 이때 현재는 역사와 관심 있는 현재예요. 예. 그래서 고대나 중세, 근대를 볼 때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뭐 경제에 더 관심이 있다. 경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고대, 중세에서 그걸 찾아서 이제 보는 거야, 직접. 근데 콜링우드는 현재는 역사가가 이제 사상을 할 때, 과거 사람들의 사상을 할 때, 그걸 재현할 때 현재의 어떤 사상 경험이 그 역사가의 역사적 행위자 인물의 어떤 것에 많이 반영돼서 사상 경험에 반영돼 갖고 역사적 인물을 해석할 때 해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사상이라는 개념과 현재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 예. 똑같은 현재 역사와 사상의 역사를 얘기하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크로체는 순수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현재 그 사상이고요. 제 사고고 콜링우드는 그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크로체는 현재 관심 있는 것만 이제 연구하는 거고, 근데 이에 반해 콜링우드는 앞에 이제 사상의 역사가 연결돼서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의 현재의 사상이나 경험이 크게 작용된다. 이런 게 이제 현재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꼭 암기해 두세요. 요 부분을. 자, 이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논란체계도 있어요. 논란체계도 있고 그 콜링우드와 관련된 내용은 논란책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봐야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남색책의 몇 페이지에 또 있냐면 남색책도 같이 읽어야 돼 이것도. 예. 남색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좀 이따 이제 읽을 텐데 그 뒤에 있어요. 175페이지인가요? 175페이지에 있어. 근데 같이 붙어갖고 이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크로체 좀 설명하다, 콜링우드 설명하다가 갑자기 건너뛰어 또 크로체, 콜링우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175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뭘 보냐? 논한체에 있는 콜링우드의 사상을 좀 볼게요. 이걸 좀 이해해야지 콜링우드를 더 이해할 수 있어. 자, 제가 그 나눠줬던 그 밑에 있는 보충 페이지 있죠? 보충 페이지 중에 뭘 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게 얘가 어디 갔나? 보충 페이지 중에 그 현대의 역사 해가지고 이제 역사 계보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편집해 놨거든요. 일단 아이고, 잠깐만요. 네, 요거 보세요. 네, 요거.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허미하고 있어. 이거는 나중이고. 이게 어디로 들어갔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보충 페이지가. 이게 20일이니까. 여기 있네요. 예. 근대 역사. 요거 제가 설명한 데 있죠. 서양의 근대 역사거든. 요 뒷장에 제가 정리했어요. 노란책이 있네요. 자, 컬링우드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크로체는 예전에 나왔지만 좀 이상을 좀 같이 볼 필요 있는데, 자, 노란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남색책과 같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요거는요, 제가 심화교재에 있어요. 엮여놓은 심화교재. 자, 콜링우드는 역사 이해의 특성을 다른 학문 이해와 근본적으로 구별된 역사 이해의 고유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과학은 자연계 세계를 연구하는 외면적인 부분에, 그리고 역사는 인간의 행위 내면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외면하고 내면이라는 건 내면을 강조했지만 외면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때 사고라는 건 아까 이제 뭐냐면 크로체와 달리 크로체는 그 역사 개인의 사고였죠. 근데 이 사람은 행위자 자신이 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을 사고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현재라는 것도 그걸 고려할 때 현재의 입장이 반영된다. 역사가 그 뭐냐면 개인의 현재 입장과 경험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해석된다. 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음, 역사 연구의 질문과 의미는 그냥 건너뛰고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자, 여기 첫째 질문과 대답을 올렸어. 역사 연구 올바른 질문과 대답이 진행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역사 연구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역사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 사료를 찾아가고 연구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뭐냐면 역사가의 내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물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내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재현과 재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사가 과거 역사적 행위를 해석할 때 현재 사상과 경험이 개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행위자가 그 뭐냐면 고려할 점들이 뭔가 그 사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때 사상의 역사라는 거는 아까 여기 역사가의 역사적 행위자죠.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낼 때 고려한 점들을 예, 얘기하죠. 그럼 고려할 점들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사실적인 측면. 예. 그래서 어떤 객관적 조건도 고려하겠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내면적인 것도 고려하죠. 동기도. 예. 그러면 객관적 조건과 내면적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료 분석을 해요. 간연론자에서 사료 분석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기본적 그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팩트를 강조하죠. 자, 그러면 요때 객관적 조건 사료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선현적 사상이에요. 선현적 사상. 이거 많이 들었죠. 왜냐면 역사적인 팩트가 주어지더라도 사료가 있더라도 이 사료가 불완전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객관적 사실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주어진 증거로부터 그때 필요한 게 선현적 상상이야. 이 선현적 상상은 어떤 직관적인 사고 방식이야. 예. 그래서 주어진 증거부터 논리적 영역 역사적 지식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거 근본적인 직관적 사고 방식이야.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 이전의 사고 방식이잖아.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걸 직관적으로 깨닫는 사고 방식. 이걸 이제 그 뭐냐면 선언적 상상의 사고고요. 요게 좀 발전된 것이 뒤에 이제 보관이니 삽입이니 이런 개념들이죠. 객관적 사실들을 파악할 때 이렇게 한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했어. 이 서울적 상상을 통해서. 그러면 자, 뭐 그다음에 보면 내면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해서 어떤 이유로 그걸 했는가 그걸 내면을 파악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재사고와 재현이야. 재사고와 재현. 예. 잠깐만요. 아이고. 그래서 재사고와 재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재사고와 재현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럼 재사고와 재현이 뭐야 그러면?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재사고와 재현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데 재사고와 재현은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이제 뭐냐면 파악을 할 때 주로 외면적인 건 아까 이제 선언적 상상을 파악했죠. 내면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때 이제 뭐냐? 재사고는 일단 재사고와 재현은 같이 이루어져요. 순간적으로. 이거 그래서 순서는 재사고와 재현이지만 이게 같이 이루어져. 그래서 재사고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재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사료를 볼 때 재사고와 그 다음에 재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재사고와 재현은 이제 보면 어느 게 큰 개념이고 어떤 게 작은 개념일까요? 재사고가 작은 개념이고 재현이 큰 개념이야.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도식화되면 요게 재현이고요. 재현 안에 뭐가 있냐면 재사고가 있는 거야. 재사고와 예. 그리고 재사고는 뭐냐 연상자목이죠. 내가 이제 어떤 사료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역사가가 테시오도시오스의 법전을 읽고 어떤 황제의 침략을 앞에 놓였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황제가 다루려고 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가의 머릿속에 그리고 황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려야 되는 거.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재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사료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죠. 사료 분석 필요해. 그래야지 재사고 가능하잖아요. 재사고가. 근데 문제는 사료라는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완벽함을 또 메꾸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서열적 상상처럼 메꾸기 상상력이 필요해. 상상력.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상상력이 결합되면 뭐가 되냐? 이게 재현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재사고는 사료를 분석해서 나타난 그 연상작용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부가되면서 재현이 되죠. 그렇지만
재현과 제사고가 개념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재현의 큰 틀 속에 제사고가 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게 큰 틀 속에 그 안에 한 부분이 제사고다. 재현의 한 부분이 제사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남색책 강독하면서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남색책에서는 재현을 어떻게 인제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면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여, 예,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인식 활동 해 가지고 재사고 안에, 그러니까 재현 안에 재사고가 포함된 거 있죠. 첫 번째가 재사고, 그다음에 상상적 이해가 두 번째고, 요 재사고와 상상적 인식 활동 두 가지를 합쳐서 재현이라고 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역사적 자료의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사고와 재현의 가정 예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란 책에 있는 예문하고 남색 책에 있는 예문을 같이 적어 놨어. 예.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서요. 사상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자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할 때 사실적인 측면, 사실적 사상, 동기를 알려면 아까 재현과 재사고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걸 왜 역사가가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 그거는 뭐고, 왜 이런 것들이 역사 그 수많은 사실 중에 그 역사적 행위자의 것들만 알아야 되냐. 행위자를 연구해서 뭐냐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무엇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 걸 왜 우리는 알아야 되냐. 현재성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할 이유는 현재의 문제 때문이야. 현재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종대왕을 연구했다고 해요.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이 처해졌던 이 객관적 현실을 사실을 밝혀서 서열적 상상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 그래서 또 재현과 재석을 통해서 그 세종대왕의 내면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처해지는 왜 이런 그 현실과 객관적 현실과 내면을 우리가 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는 과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연구해요. 세종대왕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을 뭐 연구하고 싶다면 왜? 우리 시대에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예. 결국에는 이 콜링우드도 과거 인물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거 인물을 해석하고 그 과거 인물을 연구한 이유는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콜링우드도 결국에는 모든 역사가 현대사가 되는 거야. 프로체도 되지만 다만 그 연구하는 방법이나 인식하는 방법이 좀 프로체와 다를 뿐이지 결국에 이 사람도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어려운 주제들인데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지금 좀 약간 해석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남색측에, 자, 여기 밑에 뭐 제임스 로빈스 같은 이제 듣보잡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콜링우드 크로체를 이제 다시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보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건너뛰어 가지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남색책에 그 거기에 크로체가 있고, 아이고 이거 뭐야? 175페이지 건너뛰세요. 요게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편집을 이상하게 해 놨어. 이 책이 175페이지에 이 책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 딜테일하고 여기 코체 콜링우드 나오죠? 코체 콜링우드. 예. 여기 네, 174페이지 보세요. 일단 174페이지. 조용히. 저 찾고 있어요. 예. 여기 저 찾고 있는데 읽어 볼게요. 자, 그 역사이해 논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크로체 콜링우드만 보는데 이게 그전에 인제 간년론 해석학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근데 건너뛰고 인제 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크로체 콜링우드니까 자, 한번 보면, 자, 선구적인 인물인 이탈리아 역사학 철학자인 크로체에 대해서 이제 좀 내려요. 크로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충해서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로체다. 크로체는
역사 연구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별도로 존재하면서 이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거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코우치는 역사학의 목적, 인간 정신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사람 간념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정신을 연구 대상화하는 학문이 역사학인 것이다. 코우치에 따르면 역사는 역사는 정신에 의해서 발전되는 과정이고 모든 학문은 인간 정신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을 주로 이제 정신 과정, 인간 정신 과정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는 삶의 현재적 관심에도 정신 상태에 인식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어 인식이 돼 그러니까 삶의 현재적 관심으로 정신의 인식 대상이 된 것이어야 살아있는 역사다. 그래서 나머지 뭐냐면 역사가의 어떤 정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역사를 죽은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크로체는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며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는 아까처럼 어 뭐죠? 결국에 역사는 다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 역사가의 입장에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를 연구한다고 해서 중세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현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콜링우드도 같은 입장이고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인간 정신이 투영되지 않는 사실 그 자체는 죽은 역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화가의 이름 정기적이다. 일련의 화제 등을 영대기적으로 나눌 때 그리스 해화사를 예로 했다. 요 그리스 해화사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보기엔 그거는 이제 죽은 역사가 한 거야. 요거는 당연히 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겠어요? 랑케 역사학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역사가 사유를 거친 사실만이 진정한 역사다. 현대사는 현재 요구와 정신을 표현하고 현재 과제를 하기도하는데 역사가 실천적인 소선의 역사고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는 거다. 과거의 어떤 시대를 다루든 이게 고대든 근대든 그 다음에 근세든 간에 결국에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현재 역사가 입장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가 되는 거죠. 예, 시대 상관없이 연구 대상 상관없이 요거는 콜링우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처럼 클로체의 역사 이해 과정에서 사료가 아닌 역사가 정신이 우선되고 역사의 내적 이유가 먼저 형성되고 여기에 맞는 외적 이유로서 사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역사가 연대기 서린다. 그래가지고 사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신을 강조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사료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뭐냐면 먼저 자기가 역사에 대한 관념, 정신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관념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관련된 사료를 끼워 맞추는 거야. 영역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동국공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기가 이제 모든 현재에 있는 중국의 역사다. 현재 중국 땅의 역사는 중국 민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민족의 역사는 다 중국 역사다 하면서 그걸 딱 정해 놓고 그 관련된 사료들만 끄집어내 갖고 이제 짜집기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이런 연구 방법인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크로체의 역사 이해의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사람이 콜링우드죠. 콜링우드. 자, 그래서 인제 콜링우드가 활동했던 시대는 한 20 세기 초반 정도예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또 대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 콜링우드도 다른 학문과 분야와 구별되는 역사 이해 고유성을 강조하고요. 그는 과학이 자연계의 사건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역사적 사건, 인간의 행위에 하는 데서 역사학과 일반적 과학의 차이를 찾았다. 그래서 자연계의 사건은 외면만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행위는 외면을 물려 내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면을 연구할 때는 어 이렇게 이제 선형적 상상이라는 것들을 제시했고 내면을 연구할 때는 뭐죠? 재사고 재현을 이제 제시했죠. 근데 이 공통점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사료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콜링우드는 행위의 내면을 구성한 걸 사고라고 했고 요때 사고를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사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상. 사고나 사상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번역 과정에서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 사고의 역사, 그러니까 사상의 역사로 봤다. 요게 사고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행위자의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사고다.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의미를 더 강조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이거는 콜링우드고, 아니 콜링우드 한다. 아 맞아요. 콜링우드고 그다음에 역사가의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죠? 두 번째는 크로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콜링우드조차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재라는 의미가 이제 그 개념 설명할 때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현재에 기속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과거 행위자의 사고를 그다음에 선열전 상상과 제 사고를 고려해서 한다고 해도 외면과 내면을 고려한다도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역사가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예. 다만 크로아치아와 달리 노골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자, 콜링우드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외적 형상을 파악하는 것에 반해서 진정한 역사 지식은 내적 체험이라는 것을 은 딜테의 주장을 동의하면서 딜테이는 역사적 사고의 연구를 한 걸음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역사 이해에서 딜테이가 말한 것 같이 직접 체험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 속에 인식한 그 역사가 자기 인식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서 크로치아가 이제 그렇지만부터가 중요해. 여기가 이게 이제 크로치아와 콜링우드의 차이점인데, 자, 콜링우드는 크로치아와 달리 행위자의 사고를 더 강조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사고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행위자의 사고를 강조해요. 자, 여기에서 사고라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실제 고려했던 거, 이게 보통 이제 사고, 사상이라는 정의죠. 사고의 정의.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을 고를 때 실제 고려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객관적 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동기, 이유 같은 주관적, 내면적인 것도 고려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객관적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선역적 상상, 동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걸 알기 위해서 제사고와 제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의 여러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생각, 행위를 도달하는 목적, 선택 과정의 방법에 대한 행위자의 지식과 선택하는데 행위자의 망설이게 하는 문제 등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래서 행위자의 사상은 즉 믿음, 목적, 원리 등에 비춰 행위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이 역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행위자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선형적 상상을 제시하진 않고요. 얘기하자고 이건 노란책만 있고 제사고와 제언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콜링우드는 인간의 역사가 행위자의 사상을 아는 방법은 여긴 내면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행위자의 사상을 재사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역사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각을 보아야 역사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 이해 재사고를 통해 재현을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사고는 들어가서 행위자의 어떤 것을 사항을 연상을 시키는 행위죠. 행위자의 관점에서 맥락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사료 분석과 비판이 필요해.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이어서 재현을 하죠. 사료 분석과 비판의 부족한 부분을 도중에 상상력을 메꾸는 거야. 상상을 메꾸면 이제 재현이 완성이 된 거야. 아까처럼 이 재현이라는 단계를 이제 보면 재현 안에 재사고가 있다고 했죠. 먼저 재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을 동원한다. 네. 이런 것들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재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콜링우드가 재사고에 가능한 이유를 역사가 인간의 행위이며 그 행위가 사고를 반영했기 때문에 하였다. 인간은 사고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요인을 알기만 한다면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할 수 있으며 재현할 수 있다. 콜링우드는 아르키메데스의 사고를 재사고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해서 그 아르키메데스의 비중의 원리를 발견할 때 그때 목욕탕의 비중을 발견했죠.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거고 유라카 하면서 막 와서 그 비중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료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료가 없을 경우에는 사료를 바탕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사고가 되고 상상력 플러스 되면 재현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냐하면 당시 아르키메데스의 사고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재현했다고 이제 가정한 거. 자, 이는 아르키메데스와 관련된 자료에서 나온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를 한다면 아르키메데스의 사고를 우리의 정신 속에 되풀이할 수 있다. 콜링우드의 이러한 방식의 역사적 행위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사고 속에 재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역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역사적 행위를 할 때 고려했던 요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 밑에 쭉 또 읽어볼게요. 건너뛰어서. 자, 따라서부터 볼게요. 행위자의 사고를 재소거한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같다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현은 역사적 행위들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 마치 역사적 행위자, 이게 주의할 것은 재현이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사고는 또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니라 뒷문장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정의 내리는 거면. 자, 이처럼 콜링우드에게 이해의 가정은 과거 행위자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상상적 재구성은 상상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거를 지금 역사를 지각되는 데 구성한다. 결국에는 자,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나오는데 재현의 정의를 내고 있어. 콜링우드의 재현의 정의. 자,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여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 재구성 인식하는 활동이죠. 자, 재사고 행위를 통해서 상상적 재구성. 그래서 재현은 재사고와 상상적 재구성이 합쳐진 거다. 그리고 이때 재구성은 사료 분석 비판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연구 방법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기억은 해두세요. 역사 자료의 해석, 역사적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의 인식, 그다음에 역사적 행위의 비판적 평가, 역사적 행위의 재구성,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모강사라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가지고 예. 이 재사고하고 재현을 요런 식으로 연결시켜갖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사고는 이제 재현을 이렇게 연결해 재현은 그 재사고는 감정이입이고 감정이입적 유형에서 네. 요 재현은 뭐 추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재현은 이제 추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개념은 틀려요. 이거는 왜 틀리냐? 일단 의미가 틀려. 아까 이제 얘기하죠. 요 그리고 요 말하는 배경이 지금 달라요. 지금 재사과 재현이라는 거는 콜링우드가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연구 방법론. 이건 이게 역사 교육은 상관없어요. 콜링우드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콜링우드의 이제 이론을 배운 거는 이 콜링우드 이론이 역사학 이론이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콜링우드가 자신을 역사학자, 역사 교육학자로 생각한 적도 없고 뭐 얘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역사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재사고 재현이 튀어나온 거고 그 감정이니까 추치하면서 이제 감정의 분류 관련된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역사 교육적 입장이에요. 얘들을 이제 가르칠 때 학생을 가르칠 때 감정을 시켰는데 이때 감정의 유입이 감정이니까 추첨이다 했고 설명한 거야. 그래서 감정이 머릿속에 사고하는 거고 추첨은 행동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재현이란 말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요때 재현은 홀리곤 생각하는 재현하고 달라요. 개념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요걸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답안도 그때 이제 감정이입 추천인데 재사하고 재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그 수강생들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요분은 좀 약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역경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5개념 같은 것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예,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남색 책 돌아와서 하죠. 여기는 이제 건너뛴 거고. 예.